근데 저희가 이제 이 글자가 보이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조명을 해라 그랬더니 그 영상은 없애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다 오셨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낮에는 신앙송 대회를 했고, 진짜 이제 학교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신앙송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연도 있었고 특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시작하는 이 토론회는 아마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신앙송 발전에 뭔가 큰 회익이 되고 큰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너무 길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태, 우리의 지금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채널 하면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약속도 안 해놓고 그냥 느닷없이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웅식입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우리나라 신앙송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을 통해 이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희 교육산업신문과 ETV 문학 채널이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제1회 해변 신앙송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유미숙 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회장을 모십니다. 자, 요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자, 여기 테이블 한 가운데 저쪽을 보고. 네,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알파크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쪽에는 어디서 오늘 대회에 참가하셨죠? 네, 좋은 성적 내신 선생님도 계시고, 1등 하셨죠? 예, 오늘 차 사주셨다고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오늘 입상이 안 되신 분들 또 다음에 9월달에도 또 기대해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그 알파크하고 문학채널이 함께하는 이 행사가 참 의미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회이고요. 또 신앙송 심사에 대해서 각 패널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또 패널 중에는 저희 알파크 회원 중에서 노무선 선생님 또 우리 김태우 선생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도 이렇게 해변 신앙송학교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신앙송 발전에 큰 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까지 멋진 신앙송학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가장 많이 애써주신 우리 김웅식 대표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행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5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이름 가나다 순으로 먼저 법학법사 김정훈님이십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예술교육원 김태근 원장님이십니다. 경남 충청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문화학법사 노금선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교사인 배정숙님 오셨습니다. 바로 이곳 부산하고도 달맞이고개, 현재 있는 곳이 달맞이고개거든요. 추리소설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고 합니다. 김성종 추리소설문학관은 바로 이곳에서 약 200m, 직선거리 한 150m 밖에 안 떨어진 그런 거리에 지금 문학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휴신이라고 숙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앙송가 하정철님이십니다. 이곳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오신 방청객 20여 명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곳 달맞이고개 카페인 부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곳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카페인 부산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카페인 부산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의 패널께는 이미 똑같은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송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정훈님부터. 예, 신앙송은 그 시와 신앙송 또 신앙도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낭독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반면에 신앙송은 그 낭송 그 차후에 점수표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낭송이 된 후에 낭송이 들어가지 않냐 하는 점에서 낭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앙송을 통해서 시인이 시를 작가님으로서 쓴다 하면 이 낭송가님은 그 시인뿐만 아니라 시의 전면학들에 대해서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시낭송의 전면학대는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학 채널이 앞장서 활동을 해주심에 대해서 심심하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근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신앙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씨앗이라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나비를 불러 모아서 감동을 주면서 그 감동으로 꽃을 피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는 곡비의 마음으로 낭송하면 더욱더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위기지향이듯 신앙송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신앙송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지친 우리 현대인에게 신앙송 보급은 조금 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노금선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한편의 시는 시인의 마음과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소리에는 리모컨이 들어 있는데 그 우리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의 시를 낭송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 낭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배정숙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시를 접할 때, 그 시를 읽을 때의 마음과 그걸 전달할 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시낭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우선 시낭송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시낭송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서가 스며들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이 다 환해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시낭송의 자리이고 그 시낭송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예술로서의 시낭송이 바로 시낭송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하정철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에게 시낭송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낭송을 하면서 내 스스로 감동을 하면은 누군가 제 감동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공유가 될 것이다. 제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낭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감동을 하면은 누군가도 같이 감동을 해줄 것이다. 그것이 그 다음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 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앙송이란 무엇이다? 라고 탁 잘라서 말씀하실 분. 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없군요. 그러면 다음 오늘 토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토론하게 될 내용은 곧 발간하게 될 신앙송 대회 심사 자격증을 따라라는 책자를 곧 발간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오늘 토론 내용이 전체가 수록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신앙송 대회 심사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3분 이내에 짧게 말씀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김태근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신앙송 대회에서 우리가 시의 선택, 또 예절, 또 시의 이해, 표현력, 감동지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신앙송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가슴을 쿵쿵 두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신앙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하세요. 여기 턱 밑으로. 예. 감동을 줄 더 떼고 그냥. 예, 어쨌든 감동을 줄 수 있으려면은 감정의 과도한 감정이입을 했어도 안 되고 또 감정이입을 덜 하면 또 감동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동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노금선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신앙성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지요. 신앙성은 그 시인이 쓴 시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그리고 기시를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시를 갖고 있는 시를 낭송하는 그 목소리와 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를 우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과 문장 띄어읽기 이런 걸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시 낭송이라고 생각하면은 시 따로 놀고 낭송가가 따로 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가 어떤 시인의 시가 그 사람 안에서 다시 그 사람으로 살아 움직여서 나오는 시가 아니라 그냥 입술만 외워서 전달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요. 감정을 잘 이입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시를 얼마만큼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느냐. 우선 저는 그걸 중요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띄어읽기인데요. 그 문장을 잘못 띄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시를 쫙 읽다가 떨어뜨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해야 되는데 그 띄어읽기를 안 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띄어읽기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음과 자세를 봅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청중은 생각하지 않고 먼 창공을 인식하고 시를 읽는다든가, 전혀 시하고는 관계없는 감정에 몰입한다든가 할 때는 저는 그건 시낭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이해도, 시의 선택, 그 다음에 그 감정과 문장 띄어읽기, 그 다음에 발음과 자세,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신앙송 대회를 했는데 이분들 그 심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심사했나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배정숙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신앙송대회 심사자로서는 한 번도 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앙송가라고 하면서 신앙송대회를 참여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송대회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항목은 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에 대한 전달력, 그리고 자기가 그 시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주변의 인물들한테 공감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거기에 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또 느끼는 것이 신앙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송대회 참여자가 갖춰야 되는 신앙송대회 심사의 목적 보는 한편이고요. 신앙송대회 자체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신앙송대회이고 또 그 신앙송대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 대회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취지나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어느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신앙송대회 심사자들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신앙송대회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구성 부분도 그 대회에 맞는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취지나 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신앙송대회 심사 때 봐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정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조금 전에 그 배정숙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최 측에서는 그 심사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심사 기준이죠. 그리고 대회에 따라서 약간은 그 취지를 살리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 기준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마다 모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더 중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걸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어떤 개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대회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을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심사위원들에게 상당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세세한 부분보다는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탈락자인지 아닌지 하는 그 부분은 명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은 거의 그날 그 우승하는 사람하고 일반 그 청중들하고 생각이 비슷하게 일치가 되거든요. 전혀 생각이 못한 사람이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드뭅니다. 그런 우리 시낭송대회에서는 과연 오늘 대상이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최고였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 경우가 더 많은지 그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정은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김정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앞서 그 패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이쪽 신앙송에 아주 대가리로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패널로 참석하셔서 말씀 많이 해서 저는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송에 대한 어떤 채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한 가지만 뽑는다 하면, 첫 번째로 뽑는다 하면 본인의 어떤 시어 선택, 어떤 시가 저한테 맞는 건지, 그 시어 선택으로 인해서 시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패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아울러 시에 대한 그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를 그 심사위원님들이 두루 갖추고 또 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시낭송 주최 측에서 시간 제한을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반드시 시간 제한에 대한 그것을 명시한 대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예 이제 시간 제한을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3분이 넘어가든 4분이 넘어가든 관계없는데 이런 그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를 좀 두루 갖춰서 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방청객이 20여 명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방청석에서 누구 의견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준희님 한번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패널 분들의 네, 이쪽이 나오셔서. 패널 분들의 그 좋은 훌륭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신앙송을 할 때는 의상을 편하게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시에 맞춰서 그 행사에 맞춰서 입기도 하는데 결례나 역사시 이런 거 할 때는 의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또 없으신데 만약에 한복을 입으면 우리 한복 전통을 다 갖춰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송을 하는데 무대를 올라가는데 치마를 걷어치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속에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하시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망신을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복을 입으실 거면 제대로 벗어내 우리 고모신에 다 갖춰서 이렇게 입고 또 꼭 한복이 아니어도 성의껏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숙한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또 이제 신앙송을 할 때 원래는 서로가 관객하고 눈인사로 주고받고 꼭 상이 우선이 아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숙성시킨 시를 관객에게 전달을 정말 뚜렷하게 할 때 심사도가 그런 점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금선이 다른 사람의 금선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신앙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낭송하는 사람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낭송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시를 훼손하는 낭송인지 아니면 제대로 낭송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시를
파괴하는 낭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심사 때 측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각각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분씩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노금선님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시의 이해도와 시의 선택하고 잠깐 중복된 얘기도 되겠지만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주는 내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문장과 맞는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강약, 고조, 장단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따금 보면은 그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웅변식이라든가 영국식으로 시를 낭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훼손되는 그런 시낭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낭송 대회에서 1등을 한 1번, 그분은 벌써 이혜인 시인하고 오랫동안 교분을 같이 했었고, 또 그분이 그 시를 쓴 그 시의 배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시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낭송할 수 있는 그 시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분의 시를 전부 1등으로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인이 그 시낭송가가 시를 어떻게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평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거는 벌써 저 사람이 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낭송하는가를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고 청중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를 훼손하지 않고 낭송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내용, 감정 이런 거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특히 또 시인의 양력, 경력, 이 시가 어떻게 써졌을까 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정숙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낭송하는 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끊어읽기에 대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끊어 읽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낭송하시는 분을 볼 때 그 뜻이 달라지고 의미 전달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읽기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조 장단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고조 왕급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한 행으로 그 시에 대해서 쭉 그 한 행을 읽어 나갔을 때의 긴장감이나 그 거기서 오는 텐션이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것들이 감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글을 읽었으면, 낭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단어의 선택에, 단어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 장음과 단음에 대한 차이,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식 발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어떤 좀 타고난 숙명처럼 발음하고 발음의 차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섬세한 연습,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지 그 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철님 순서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낭송 행사 때 하는 낭송하고 또 시낭송 대회 때 하는 낭송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낭송 대회에서는 너무 자신감 있게 거의 달달 외워서 나는 이 시를
완전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약간의 어떤 긴장감, 좀 떨림 그런 게 있으면서 마치 이 시를 오늘 처음 낭송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시를 맛을 음미해가면서 그리고 청중들도 저 다음에 또 어떤 시가 나올까 하고 그 같은 템포로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하다. 그것이 진정 그 시를 자기가 정말 이해하고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김정은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낭송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아마 여러 가지 블로그나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그런 동격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단호하게 이 부분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생각으로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앞에 패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특히 발음법에 대해서 그 단어에 있어서 이걸 장음을 할 것인가 단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할 것인가 우리 쓰는 것하고 이렇게 읽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훈련을 하고 또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시를 공부하는 시낭송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소중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근님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많은 패널분들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그 시가 지닌 본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감정이입을 덜 하면은 감동을 줄 수 없는 낭송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이입이 필요하고요. 시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낭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알고 나면 내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을 먼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더하기 할 것이 운율입니다. 시는 온문문학이기 때문에 운율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시의 본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의상 말씀하셨는데 의상을 제가 애송하는 시 중에서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낭송하실 때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신 분을 봤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를 낭송할 때는 호국 영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단아한 복장이나 아니면 유관순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장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의 그 좋은 훌륭하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낭송을 할 때는 의상을 편하게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시에 맞춰서 그 행사에 맞춰서 입기도 하는데 결례나 역사시 이런 거 할 때는 의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또 없으신데 만약에 한복을 입으면 우리 한복 전통을 다 갖춰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송을 하는데 무대를 올라가는데 치마를 걷어치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속에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하시고 쓰리파 신고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망신을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복을 입으실 거면 제대로 벗어내 우리 고모신에 다 갖춰서 이렇게 입고 또 꼭 한복이 아니어도 성의껏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숙한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또 이제 신앙송을 할 때 원래는 서로가 관객하고 눈인사로 주고받고 꼭 상이 우선이 아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숙성시킨 시를 관객에게
전달을 정말 뚜렷하게 할 때 심사도가 그런 점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금선이 다른 사람의 금선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신앙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낭송하는 사람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낭송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시를 훼손하는 낭송인지 아니면 제대로 낭송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시를 파괴하는 낭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심사 때 측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각각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분씩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노금선님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시의 이해도와 시의 선택하고 잠깐 중복된 얘기도 되겠지만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주는 내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문장과 맞는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강약, 고조, 장단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따금 보면은 그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웅변식이라든가 연극식으로 시를 낭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훼손되는 그런 시낭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신앙송 대회에서 1등을 한 1번, 그분은 벌써 이혜인 시인하고 오랫동안 교분을 같이 했었고, 또 그분이 그 시를 쓴 그 시의 배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시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낭송할 수 있는 그 시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분의 시를 전부 1등으로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인이 그 시낭송가가 시를 어떻게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평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거는 벌써 저 사람이 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낭송하는가를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고 청중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를 훼손하지 않고 낭송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내용, 감정 이런 거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특히 또 시인의 양력, 경력, 이 시가 어떻게 써졌을까 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정숙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낭송하는 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끊어읽기에 대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끊어 읽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낭송하시는 분을 볼 때 그 뜻이 달라지고 의미 전달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읽기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조 장단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고조 왕급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한행으로 그 시에 대해서 쭉 그 한 행을 읽어 나갔을 때의 긴장감이나 그 거기서 오는 텐션이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것들이 감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글을 읽었으면, 낭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단어의 선택에, 단어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 장음과 단음에 대한 차이,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식 발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어떤 좀 타고난 숙명처럼 발음하고 발음의 차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섬세한 연습,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지 그 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철님 순서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낭송 행사 때 하는 낭송하고 또 시낭송 대회 때 하는 낭송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낭송 대회에서는 너무 자신감 있게 거의 달달 외워서 나는 이 시를 완전히 외우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약간의 어떤 긴장감, 좀 떨림 그런 게 있으면서 마치 이 시를 오늘 처음 낭송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시를 맛을 음미해가면서 그리고 청중들도 저 다음에 또 어떤 시가 나올까 또 그 같은 템포로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하다. 그것이 진정 그 시를 자기가 정말 이해하고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김정은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낭송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아마 여러 가지 블로그나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그런 동격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단호하게 이 부분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생각으로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앞에 패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특히 발음법에 대해서 그 단어에 있어서 이걸 장음을 할 것인가 단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할 것인가 우리 쓰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훈련을 하고 또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시를 공부하는 시낭송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소중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근님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많은 패널분들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그 시가 지닌 본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감정이입을 덜 하면은 감동을 줄 수 없는 낭송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이입이 필요하고요. 시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낭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알고 나면 내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을 먼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더하기 할 것이 운율입니다. 시는 온문문학이기 때문에 운율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시의 본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의상 말씀하셨는데 의상을 제가 애송하는 시 중에서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낭송하실 때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신 분을 봤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를 낭송할 때는 호국 영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단아한 복장이나 아니면 유관순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장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시를 시낭송하는 사람이 파괴하고 있어. 저렇게 낭송하면 내 시의 맛이 망가지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시낭송가들의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강청석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자, 변규리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저는 정확한 이해죠. 시인에 대한 어떤 환경,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성에 대한 시를 낭송할 때는 정확한 시인에 대한 연구와 그 시가 추구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그거에 맞는 또 음도를 선택하고 또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랑 조금 다른, 요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조금 우리 시낭송가님이 2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낭송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답은 없지요. 시낭송가들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때 정답은 없죠. 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낭송은. 그래서 그런 창작적인 부분들을 저는 심사할 때 많이 포커스로 두곤 합니다. 예, 좀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현재 시각이 8시 46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방송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앙송에서 우리말 표준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평소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신앙송에서 우리말 표준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압축해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배정숙님부터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에 대한 이야기는 시에 대해서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표준 발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가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쓰였던 발음이나 지금 쓰는 발음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 내용도 다르게 전달이 되고 시인이 쓰고자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 따른 발음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이런 시낭송을 공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표준 발음 변환기를 통해서 모든 시에 대해서 제가 낭송하고자 하는 시를 모두 다 표준 변환 발음기에 다 넣어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표준 발음으로 시를 읽고 그 시가 언제 만들어졌던 시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준 발음은 시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종철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배정숙 패널은 부산에 살면서도 상당히 표준 발음을 하시네요. 저는 그 경상도 액센트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 시낭송할 때에 정말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준 발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시낭송 대회에. 그래서 야, 부산 사람 오늘 시급하겠네 라고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발음이 훨씬 좋고 또 한 사람 상도 받고. 그런데 이 간혹 표준 발음하고 또 지방 그 사투리 억양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시거나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표준 발음으로 연습을 하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상도 억양 그거는 정말 바꾸기 힘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상도 억양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시 낭송을 해도 그 시를 잘 전달하고 감동을 줬으면 대상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액센트던데 어째 대상을 받나? 그리고 그 지방에서 부산에서 대회를 했으면 그 사람도 대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상도 억양이던데 대상 주더라. 야, 그 지방대회 형편없더라. 그런 생각은 조금은 좀 줄여줬으면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은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앞서 우리 배정수 회원님이 표준 발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정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역적 특색을 어느 정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한 곳에 살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현주로 갈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제 물론 또 어떤 시 낭송할 때 시인님이 그 사투리를 이렇게 그 시 속에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꼭 표준어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시의 어떤 그 시인님이 요구하는 그런 음색을 또 갖추기도 하고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낭송과 또 참여하는 분의 성향을 좀 반영한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이 제가 지역에 살면서 조심스럽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근님이십니다. 말씀하시죠. 네, 사실은 표준 발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은 저도 직업도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표준 발음 변화기를 찾아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신철규 시인의 그 시집에 보면 꽃피네 꽃이 피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 시 내용이 전체가 경상도 사투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신앙송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정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경상도 사람들, 서울 분들 10번 연습할 때 저희는 100번, 1000번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노금선님 말씀해 주시죠. 표준 발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 사투리가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면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해야 제 맛이 나고, 전라도 사투리는 또 전라도 사람이 해야지 제 맛이 나요. 그런데 예전에 그 아나운서들을 보면은요,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나온 분들이 아나운서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억양 사투리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지방에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가서 표준 발음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정확하게는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시를 배우는 사람이 표준말을 쓰지 않고 가리켜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대회에 나와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 낭송은 절대로 표준어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별 말씀 중에 아까 하정철님 무슨 소리였죠? 네, 하정철님 말씀 중에 아까 배정숙님은 부산에 살면서 왜 표준 발음을 하시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정숙님을 조금 제가 알아요.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로 대한민국이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보기 힘든, 지금 사인 받아야 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교 교사지만 노량진에서 많은 그 수험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앙송 할 때 제가 이제 표준 발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바다가 4개 해놓고 문병이나, 그 다음에 첫 글자가 뭐죠? 3글자, 내 생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반 이상은 어떻게 발음하면 내 생에, 그러면 내 생에. 자,
자, 말이 틀려요. 내생에 하면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 불교의 세계는 한 번 죽고 나서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게 내생애거든요. 내생애. 그렇게 발음하면 시를 파괴하는 거죠.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거고, 나의 생애, 나의 생애. 나는 중요하잖아요. 나는, 내는 중요하니까 조금 길게, 그럼 강조를 해서 내 생애, 내 생애.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생애 하면은 불교의 세계는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세 편의 시에 표준 발음의 함정이 매 행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지금 낭송을 했는지 심사를 하셨는지 그걸 지금 말송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패널들의 그 말씀 중에서도 사투리의 반대가 표준말이라고 이렇게 자꾸 정의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사투리라도 표준 발음이 있습니다. 사투리도. 그게 표준말이다, 표준말이 사투리다 이렇게 대응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본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발음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 우리 마이크 잡은 사람은 제대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은 사람 왜 마이크를 잡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전달. 우리 신앙송은 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상처 내지 않고 100% 이렇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또 이건 사투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투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발음 자체를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 오늘 이제 또 대회에서 이게 들어보니까 된소리 있잖아요. 된소리. 된소리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된소리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된소리를 내면은 안 된다. 그 어떤 대통령이 경상도 분이 아무튼 대선이 그날부터 이제 쌀 소리를 못하고 쌀을 하고 또 뭐 짜장면 하지 말고 짜장면으로 하자 해가지고 된 소리를 못 내게 이렇게 말을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된 소리가 오히려 표준말이고 된 소리 아닌 것도 허용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교과서 박물관에서 신앙송 대회를 했는데 사회자도 그러고 모든 거기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교과서 했다고 무슨 신앙송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한 발음도 모르고 엉터리로 하느냐. 교과서, 교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효과도 맞고 효과도 맞고 교과서도 맞고 교과서도 맞고 어떤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원위치로 찾아가는 거고 두 가지 다 맞는 걸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송의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교과서도 맞고 교과서도 맞는다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그 교과서 박물관에서 신앙송 대회를 하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 교과서라고 하나요? 교과서 이렇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참고로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서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희님, 우리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일어서서. 표준 발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 둘 다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 발음도 역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조금 더듬은 건 제가 편집할 때 뺄게요. 네, 지금 그러나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 세계 신앙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신앙송 대회가 너무너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각종 신앙송 대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꾸미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정철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시낭송 대회에서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은 거기 이제 출전한 그 사람들이 수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정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또 공정한 채점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졌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심사를 보면서 느낀 아주 세세한 부분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장이 어떤 채점에 순위 매김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사만 하고 그 채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장은 모른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심사를 할 때에 대부분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항목이 있는데 그 4가지 항목을 채점을 해서 합계를 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송 대회 심사를 하면서 부분의 합이 그 사람의 정확한 평가가 맞느냐, 그냥 저 사람은 90점, 저 사람은 85점이다 하는 게 맞지, 뭐는 20점이고 뭐는 18점이고 그래서 열심히 합계를 내가지고 이 사람은 88점이다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합계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 주최 측에서는 빨리 집계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두어 가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하다 보면은 뒤에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줬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수정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거두어 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정철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사는 참 열심히 하고 했다고 치더라도 점수를 매겨놓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죠. 다음 김정훈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신앙송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그 신앙송이 정말 이렇게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주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송 협회를 이렇게 크게 두어서 여러 가지 공인된 어떤 신앙송을 이렇게 빈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젊은 학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둘 필요도 있는데 이게 다양하다 보면은 공인성이 좀 의심받아서 오히려 더 다른 그 가수협회나 다른 방향 쪽에 비교해 보면 좀 더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면 그리고 또 신앙송의 그
대회 심사위원님들도,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꼭 시와 전문가만 이렇게 뭐 신앙송가님 또 신협회장님 또 여러 가지 이런 쪽만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좀 포용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하면 한 분은 시와 좀 무관한 어떤 그 관련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 그 점수 합계 부분 이제 빨리 집계해서 발표하려고 그런 부분도 이제 봤습니다만, 그래서 30명 있으면 10분이 이렇게 채점하고 거둬서 PC에서 바로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이미 1번부터 한 30명이다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점수 나갔는데 오히려 20번부터 30번이 더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좋아져서 대상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것도 봤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송 대회를 하면 일단 대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낭송가, 신앙송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력, 어떻게 공정력에 앞장설 것인가, 그 공정력을 담보로 해서 신앙송가 신앙송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잘 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근님, 네, 마이크 받아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 패널분들 하신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신앙송 대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경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회를 할 때 거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대회는 5만 원을 참가비로 받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맞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봉선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의 신앙송 대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신앙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주최 측에서 나온 사람을 뽑아서 대상을 줘가지고 자기 영역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문제고, 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신앙송가 하는 분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문협이 있고 미협이 있고 무슨 뭐 연구협회가 있고 이런 협회가 있듯이 이제 신앙송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에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신앙송가 협회가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송가 협회가 생겨서 전국에 지부를 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가 시인을 뽑고 또 미술가를 뽑듯이 어떤 룰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송가 협회가 생기면은 앞으로 신앙송가가 더 바람직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앙송가 협회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신앙송 협회는 생겼다가 2년 만에 없어지고, 또 어떤 신앙송가는 뭐 자기네 주최 측에서 그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대상을 받은 시인들이 또 나와서 신앙송가 협회를 또 차리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신앙송가 협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신앙송 하는 사람으로서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교 교사입니다. 배정숙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앙 송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옆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분별한 신앙 송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적은 학교는 좋지만 신앙송가의 배출 이 부분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신앙소행 대회를 가면 자기 식구를 감싸는 그런 그 상을 이미 정해놓고 대회를 실시하는 그런 대회를 여러 번 받고, 또 하나는 너무 외형에 치우친 그런 신앙송 대회를 열면서 본래의 의미를 저버리는 그런 낭송 대회가 열려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전국대회의 신앙송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 조그만 소도시의 어떤 문협에서 신앙송 대회를 해도 전국대회 신앙송 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육사대회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전국대회, 전국 육사 신앙송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그 전국과 두 번째 전국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수상자들의 위상은 또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대상을 받았을 때 이 대상은 진짜 전국대회의 대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앙송대의 문제점에는 옆에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협회에 들어가는 신앙송대회와 협회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송대회를 주최하는 그것은 그러면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협회를 만든다면 그 협회는 누가 관리해야 될 것이며, 그 협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정성이 있는지를 누가 검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부터는 짧게 압축해서 3분이 아니라 1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앙송대회 심사위원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나 법원에서의 판사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신앙송 대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회는 어느 협회의 어느 대회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정훈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저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인협회에서 재능협회가 제일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는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 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협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는 이렇게 다른 패널께서 공부하신 분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심사위원들이 아까 보면 공신력, 또 공격력, 합격력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아까 심사위원들 앞서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낭송가님, 시인님, 또 문인협회님만 다 채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북쪽이나 다른 쪽에 또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근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모든 대회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심사를 보면서 굉장히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금방 이제 선생님 말씀에 신앙송이가 아닌 사람을 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심사를 보면서 그 시인님과 이렇게 심사를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인님이신데 그 발음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이제 신앙송에 우리가 아까 변 강사님 말씀처럼 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심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송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지도 경력이 있는 강사들이 심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금선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신앙송 대회를 심사로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옥천에서 하는 정지영 신앙송 대회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는 그 신앙송 대회를 해마다 할 때마다 심사위원을 꼭 바꾸더라고요.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송가님들을 꼭 2분씩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옥천에서 나오는 신앙송 있는 학생들보다는 전국에 있는 신앙송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정지영 신앙송 대회가 그래도 가장 공평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배정숙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독학으로 신앙송 대회를 거의 6년을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신앙송 대회를 하고 그리고 예선에도 걸리고 본선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신앙송 대회 중에서 오늘 대회가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해운대 대회에서 이유는 뭐냐면 신앙송가 분들이 심사자분들이 10분 이상이서 같이 한 분은 바라보면서 심사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떨어졌지만 물론 일상에 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전문가께서 한 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대회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이 너무 벅차게 가슴에 와닿는 대회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회를 가면 도지사분도 앉아 계시고 국회의원도 앉아 계시고 어떨 때 보면 어떤 시인 한 분 꼭 들어가 계시고 회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근데 그 회장님이 신앙송 안 하시는 분도 들어가 계시고 어떤 데에는 신앙송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데에도 있었어요. 심사위원회. 그런 대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항상 예선에서 탈락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잘해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오늘 같은 대회를 전국에 있는 신앙송 협회에서 진행한다면 그 대회가 공정하다고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정철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심사 기준을 보면서 참 멋진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가장 공정한 대회는 낭송하는 그 모든 과정을 녹화를 해서 공개되는 대회는 심사도 공정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엉터리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렇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뭔가 좀 경력이 있는 시낭송가가 그 심사위원회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간혹 이번 대회 우승자는 다음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모십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심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0분의 낭송가들에게 심사를 맡겨서 거기에서 1위, 2위, 3위 명단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명단에 선택되어 있는 사람을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최우수상, 그 다음 선택이 된 사람 우수상, 1, 2, 3등을 저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끝까지 보면 한
한 15등, 17등인가 이게 17명이 나열이 돼요. 어느 분은 한 번의 선택이 있었고 어느 분은 2분, 어느 분은 5분 이렇게 이제 빈도수가 많으니까 10분의 낭송가가 봤는데 거기에 눈에 띄지 않았다면 상탈 자격이 없는 거죠. 10분의 낭송가가 누군가가 봤고 그 본 시각이 중복되고 3사람, 4사람, 5사람이나 돼. 너를 1등 뽑은 사람이 5명이야. 그러면 1등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청석에 지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쪽지가 왔어요. 시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저희도 이제 바쁩니다. 지금 생방송인데 9시 24분, 23분에서 24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맞이 고개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9시 52분에 이 달맞이 고개 밑에 그 요트장이거든요. 여기가 요트장의 바다에 달이 떠오릅니다. 9시 52분에 제가 천문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따가 테라스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론하는 중에 심사위원의 자질 부족이 문제라고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회 때 심사위원 위촉은 대개 어떻게 하는지 그 일반적인 다른 대회의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태근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요. 신앙송 지도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올바른 인성의 신앙송 지도자가 심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사 규정이 어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홍선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바신앙송대회가 이제 23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대회를 치를 때는 대전에 있는 구림이나 대전에 있는 신앙송가나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전국에 있는 신앙송가들 중에서 잘하는 신앙송가를 저희들이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이게 대전 중도일보가 주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도일보에 있는 논설위원 한 분 모시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3분 심사위원을 모셨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분 때로는 7분을 모시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해 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예심으로 올 때마다 전국에서 한 200명 작게는 150명 이렇게 오는 데서 우리가 많게는 18명을 뽑고 저희들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생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교육청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같이 해서 교육감 상장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도 초중고등학교하고 일반인을 하는 신앙송 대회로는 제 역사가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공정하게 하려고 외부 신앙송가를 모십니다. 올 11월 달에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김태근 신앙송가를 초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정숙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신앙송 대회를 많이 갔을 때 대부분 신앙송 심사위원은 같은 문인협회 여기에 있는 문인협회 신앙송가 심사위원과 그 뜻을 같이 하거나 친분이 있는 그런 문인협회의
이 신앙송가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품앗이를 하듯이 올해 우리가 신앙송대를 하면 다음번에는 그쪽 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신앙송대에 가서 심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상을 나누어 갖는 그런 자리가 되는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정말 문인협회 수준의 전국대회도 가봤고 그리고 한 지역에 부산 지역에 2명, 부산 지역에 2명 이런 식으로 뽑아서 전국대회를 치른 큰 대회도 가봤지만 거기에 있는 신앙송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자질은 항상 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자본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정철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한박대회나 아주 연륜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낭송대회는 상당히 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공정하게 그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신설대회나 조금 그 아주 그 지역의 작은 대회는 거의 주최 측에서 그냥 자기가 편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뭐 심사비가 조금 주면서도 그게 무슨 또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전 우리 배정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 대회마다 서로 조율해서 심사를 보는 것은 장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심사비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 많이 못 드리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작은 금액으로 서로 구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오늘 심사를 하셨지만 위반도 안 되고 오히려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게 잘한 건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훈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시간상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수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뭐 2인 이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팽패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수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또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시인협회만 한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왜냐면 절변 학교도 그러고 또 우리 시인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한 워낙 시인 쪽에서만 시 낭송가 쪽에서만 하다 보면 자기 식구들 쪽으로 이런 이해관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피하게 해서 한 분 정도는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번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송 그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말씀합니다. 저기 순서 안 뽑아요? 순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나다순, 이름 가나다순으로 쭉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다순으로, 이름 가나다순으로 순서로 합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조상 탓입니다. 순전히 조상 탓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신앙송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맨 처음 답변 주실 분이 노금선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역의 심사위원보다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시인낭송 잘하는 단체가 어디죠? 알파크죠.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로 잘하는 심사위원을 모셔오고 싶다면 알파크 회원들처럼 시를 잘하는 분을 모시면은 예, 지금 문제가 이건 없다고 광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아닙니다. 네. 다음 배정숙님 마이크 받겠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일단은 신앙송 심사위원회 모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신앙송 심사위원의 자격은 아까
법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개인의 어떤 신분 아니면은 비전문가라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신앙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신앙송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신앙송가에 참여해야 되고 신앙송 심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신앙송 참여하는 모수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내린다면 그렇다면 신앙송은 공정하게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심사 기준을 전국적으로 정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각 대회마다 심사 기준이나 아니면은 뭐 점수를 뭐 제일 좋은 점수와 제일 나쁜 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를 합산한 이런 것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그런 신앙송 대회의 심사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철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심사 기준을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에서 정해서 그게 공신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의문을 갖겠지만은 아까 우리 노무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신앙송 혜태가 생기기 전이라도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신선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채택하는 데는 채택을 하고 또 참고하는 데는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주최측의 농간 그리고 또 뭔가 좀 미심적인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은 당장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심사위원장의 역할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심사위원장이 형식적으로 심사위원장이다. 또 심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심사에서부터 채점 마지막 시상까지 자기가 이게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를 좀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은 그래도 참가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장을 보고 저 사람이 하니까 괜찮겠다 하는 그런 좀 신뢰를 주지 않겠는가. 심사위원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문학 채널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시적절하니 이런 신앙송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부 과거에는 TV로 봤지만 지금 유튜브 편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SNS가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요. 이런 점이 앞으로 크게 호응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참고한다면 각 시군의 그 군단위 지자체에서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신앙송을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이렇게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우리 신앙송의 어떤 적은 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성관님들이 또 연구관님들이 각 시군의 지자체 평생학습을 통해서 학대에 참여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김태근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님들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시급한 것이 심사 규정 매뉴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이 심사부로 가는 데마다 규정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산업신문과 대한민국 신앙송대상 수청자 모임 알파크 그리고 ETV 문학 채널이 공동으로 준비한 신앙송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5분입니다. 저희는 제1회 해변 신앙송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앙송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의견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패널 여러분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혹시 다른 패널이나 방청객이 말한 것 중에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 반론을 하고 싶은 말 약간 곁들여서 좋습니다. 30초씩 드립니다. 30초. 먼저 배정숙님부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패널로 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송대회가 확산되고 조변화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신앙송대회가 신앙송가로서의 자질과 시의 전달이 충분히 전달되는 그런 대회로 되려면 신앙송 심사위원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런 일을 맡아서 이런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위원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초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정철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오늘 이런 토론회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런 토론회를 좀 많이 가져서 더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고 모쪼록 앞으로 대회는 축제의 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청훈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문학체를 통해서 이제 신앙 발전 방안을 이렇게 토의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차후에는 우리 초중고 이런 꿈을 갖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발전 방안 토의 시간을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태근님 다음.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송은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신앙송 문화가 많이 보급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은선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고독은 대화가 단절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텅 빈 듯한 외로움이 몰려올 때 한편의 시를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송가가 많아지고 시인이 많아지는 것도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외로워서 이 프로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를 쓰고 시를 외운다면 그렇게 시를 쓰고 외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 신앙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은 곧 나오게 될 신앙송 대회 심사 자격증을 따라 책자에 실려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으면 신앙송도 잘할 수 있고 심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 5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TV 문학회널 김흥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세미나 시간 이후에는 재미나